어떤 사회에서나 뭔가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다 힘들어져요. 그냥 내가 가진 걸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 거예요. 남하고 비교만 안 하면. 김작가 TV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아니, 그 사이에 한 번도 제가 예전에 사실 출연 요청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유튜브 출연 안 하셨던 분도 아니고 한데. 근데 사실 제가 기업하고 일하는 게 우선인 사람이다 보니까 뭐 대중들에게 뭘 많이 알리고 하는 것은 좀 그 다음 순서라서 유튜브 채널 요청을 한 10개 들어오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만 하고 잘 안 해서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이럴 줄은 몰랐어요. 저희 뭐 김작가 TV가 마음에 안 들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사실 이번에 또 저희가 이제 소장님과 함께 저와 또 다른 총 8분 저자분이 이렇게 머니 트렌드 2024라는 책 이제 공조를 했는데 소장님은 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랑 그다음에 소장님 원래 트렌드 가는 책을 매년 내시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이제 이 책에 꼭 담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어떤 걸까요? 우선 사람들이 트렌드라고 하면 가장 오해하는 게 뭔가 새로운 옷을 사야 될 것 같고 뭔가 맛집에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비를 해야 될 것 같은 걸 보통 트렌드라고 맛집 트렌드? 오해를 해요. 패션 트렌드? 근데 그건 우리가 알아야 될 전체 큰 트렌드가 뭐 100이라는 트렌드가 있다면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맛집 안 가도 안 죽어요, 우리. 그렇죠. 상관없죠, 사실. 옷 새 거 안 사도 작년도 있어요. 입으면 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식주가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는 걸 모르면 죽을 수 있어요. 왜 죽냐? 배 아파 죽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몇 년 동안 히트 쳤던 게 이제 포모 여상 같은. 그쵸.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돈이 굉장히 특별한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 바운더리 내에서 많이 생겨요. 그렇죠. 우리 지갑 열리는 곳에서. 그렇죠. 가령 코카콜라가 좋은 회사라는 건 누구나 알죠. 알죠. 왜냐면 세계적으로 투자하면 제일 유명한 워런 버핏이 아주 옛날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사놨고 아직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그걸 산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무슨 건강에 좋다고 산 거 아니겠죠? 아니겠죠. 몸엔 안 좋고 싸구려라도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마실 테니까. 계속 먹겠죠, 중독이 되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샀다고 한 지도 꽤 됐는데 근데 따라만 사도 지금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또 기회가 있었겠어요.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들 잘 보세요. 우리 라면이 몸에 좋아서 먹는 거 아니죠? 절대 몸에 안 좋고 먹지 말라 그래도 계속 먹어요. 가만 보면 죽을 때까지 먹을 것 같거든요. 먹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점점점 그 라면 회사 중에서 신라면 한 개만 갖고 1조를 팔아요, 지금. 그거 하나로? 해외에서 지금 더 비중이 높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한국인만 먹어서 그 매출 나오면 덜 무서운 건데 외국인들이 이제 점점 입맛에 들이기 시작하면 글로벌로 가고 있군요. 콜라를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먹듯이 신라면을 저기 어디 사람 다 먹는다고 치면 사이즈가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밥상에 오르는 것들, 내가 평소에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장을 만들까 이걸 보는 게 사실은 돈에서 가장 가까운 방법인데 대부분 이런 거는 무시하고 사실 이해도 잘 못하시는 기술을 자꾸 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회가 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트렌드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어야지 기회가 있다. 라는 걸 정리해주고 싶어서 사실 전 이런 작업을 하고 특히나 머니 트렌드 같은 경우도 트렌드 분석가의 시각으로 둘을 바라보면 어떤 관점이 나올까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트렌드를 잘 알면 기회가 많다는 건 다들 동의해요. 그렇죠. 근데 그럼 트렌드를 아는데 얼마의 돈과 얼마의 시간을 쓰냐 그러면 별로 안 써요. 좀 애매하죠. 책 한두 권 보고 그걸 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트렌드가 사실은 가까운 데 있고 이걸 잘 해석하는 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좀 정리하는 얘기였어요. 책에서 소장님이 맡아주신 파트가 그래서 이제 일상의 디테일에서 돈이 보인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뭐 투자를 할 때도 이런 걸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을 텐데 자, 2023년 한국 사회에 문화적으로 가장 대두되었던 트렌드는 소장님이 보셨을 때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 트렌드를 제가 2022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과시적 비소비였는데요. 과시적 비소비가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렵고 뭐 지갑이 조금 다쳤다고 해도 과시를 못 버려요. 과시는 버리기 힘들죠. 근데 이제까지의 과시의 행태는 대부분 소비를 통해서만 나왔어요. 많이 쓰는 돈 자랑으로 나왔어요. 근데 과시적 비소비라는 게 돈 자랑 아닌 과시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챘어요. 뭐예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돈 안 쓰는 거, 무지출 챌린지도 그렇고, 뭐 거지방 같은 것도 그렇고, 네네네. 그게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사실은 아니에요. 돈 없는 애들이 주로 내가 남들보다 뭔가 먼저 해봤어를 드러내기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만 비소비가 있는 게 아니고 고기를 소비 안 하는 거, 플라스틱을 소비 안 하는 거, 새 물건, 신상품을 소비 안 하는 거. 이게 전통적 범주로 보자면 다 돈 들여 자랑할 것들이거든요.
근데 왜 이러냐? 옛날 사람들은 어디 가서 소고기 한번 먹으면 자랑했잖아요. 자랑했죠. 지금은 고기를 왜 먹어? 지금 시대 비건이 좀 더 자랑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동물 윤리, 환경 이런 사회적 관점 때문에 고기를 좀 덜 먹을래. 이게 지금은 조금 더 멋진 이미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 이왕이면 과시의 방법에서 과거의 행태가 아닌 다른 방법을 자꾸 찾게 되고, 과시는 남들이 다 하면 과시가 안 돼요. 아무도 샤넬백을 들고 다니지 않을 때는 샤넬백이 멋진데, 뭐 저기 시장에서도 샤넬백 뭐 들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고 하면 그때부터는 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트렌드의 가장 큰 적은 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랑으로 하는 욕망이 좀 흔해지니까 이제 새로운 욕망의 범주들이 자꾸 등장했다는 거. 그걸 2023년에 우리가 많이 겪고 있었죠. 트렌드의 가장 큰 적은 흔해지는 거. 되게 와닿네요. 사실 요즘에 샤넬백이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많다라는 느낌을. 그쵸. 많이 왜냐면 받습니다. 샤넬백을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원래 샤넬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가방 아니어도 돼. 이 가방 돈 주고 산 거 말고도 그냥 상관없어. 이런 거 많아. 이런 사람들이 들면 괜찮은데 별로 가지고 막 이렇게 들면 그 가방을 얼마나 모시고 뭐 이렇게 하겠어요. 가방은 그냥 막 쓰는 물건인 거지. 그게 모시는 물건이 아닌데. 저도 한번 사준 적이 있었는데 잘 지내니? 자, 2023년 돌아보면서 그러면 2024년에도 계속 이어질 트렌드는 뭐가 있는지랑, 그리고 2024년 좀 어떤 시장이 더 활발해질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과시적 비소비는 메가 트렌드예요. 계속 갈 것들이에요. 아마 사람들이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변화가 좀 생겼어요. 그동안 우리가 돈 자랑하면 뭐 좋은 아파트 브랜드, 좋은 자동차 뭐 이런 거 갖고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랑의 방법들이 조금 바뀌기 시작하면서 좀 더 개성 있고 뭔가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 이왕이면 그림을 산다거나. 이제까지 그림을 부자들은 원래 샀어요. 샀는데 그동안은 부자들이 사는 시장에 딱 분리가 돼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림을 구경은 가도 사는 시장엔 접근 안 했습니다. 맞아. 근데 요즘은 아트마켓을 하게 되면 20대, 30대가 한 반쯤 와요. 전체 관람 오는 사람들 중에서. 구경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산다니까요. 20, 30대가 아니 애들이 돈이 뭐 있어? 다들 부잣집 자식인가? 아니죠. 아니에요. 부잣집 자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알바해가지고 그림을 사요. 엄청 비싼 건 못 사겠지만 그걸 왜 사느냐? 이걸 통해서 5년 뒤에 막 10배의 수익? 이렇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림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그림 투자로 돈 뭐 번다는 건 불가능할 수 있고. 그럼 왜 사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이잖아요, 그림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뭐 1000억짜리 이런 그림 사는 부자들이 있잖아요. 초부자들. 그런 부자들이 그 그림을 이거 묵혔다가 돈 벌어야지 보다 이 대단한 걸 나 혼자 봐야지. 이걸 거실에서 딴 사람들은 저런 그림 미술관에서 차려입고 가서 볼 걸 나는 거실에서 샤워하고 샤워가운 걸치고 넉넉한 데서 볼 수 있어. 세상에 나 혼자 독점할 수 있어. 이 가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 시장에 접근하는 태도 자체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취향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원래 취향이란 말은 부자들의 말이에요. 아, 진짜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취향을 가질 여력이 있겠어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이런 사람들은 살면서 취미란 걸 제대로 못 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들은 돈 생기면 자식 주고 뭐 집 사고 이런 데 쓰는 거지 온전히 자기를 위해서는 써본 적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못 썼겠어요? 돈이 없어서 못 쓴 거예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다 그러냐?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도 부자들은 유럽도 여행 간 사람도 있고 그들은 지금 시대 사람들도 말도 안 될 만큼의 럭셔리한 걸 소비했단 말이죠. 그때도 그림도 사고 취향이에요, 그게. 취향은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21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취향에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국민 평균적으로 좀 잘 살게 됐어요. 국민 소득이 지금 3만 불대 들어왔으니까 좀 잘 살게 되고 거기다가 다양한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에 부자들이 뭘 하고 노는지 요즘 어떤 게 멋진 일인지를 너무 잘 알기 쉬워졌어요. 근데 그런 부자들의 행태나 잘 나가는 문화들의 상당수가 취향에 해당되는 것들이라서 그걸 자꾸 따라하기 시작하고 누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알바에서도 그림 살 수 있고 알바에서도 그걸 가지고 공연 보러 가고 클래식 연주도 듣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라면 그 상상을 못 했겠죠. 설령 돈이 있어도 그 돈 가지고 그런 데 쓰지 못했을 거고 저축을 해서 뭐 나중에 쓰겠다 뭐 자녀가 무슨 청약도 이런 거만 했을 거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취향의 시장이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취향 시장이 지난 20년간 계속 성장해 왔는데 그 성장세를 계속 받았어요. 20, 30대들이.
20년 전에 20, 30세도 받았고 지금의 20, 30세도 받았어요. 그 말은 20년 전에 20, 30세면 지금 40, 50대가 됐을 거잖아요. 40, 50대가 돈이 제일 많죠. 네. 원래. 그래서 그 사람들도 취향에 돈을 쓰고 네. 지금 젊은 친구들도 취향에 돈을 쓰고 그리고 60, 70대 중에서 초부자들도 취향에 돈을 쓰고 이러니 아트마켓 사람이 그렇게 넘치고 그렇게 럭셔리 명품 물건들 중에서도 흔해 빠진 건 싫어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새로운 럭셔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고가로 넘어가는 건 거죠. 그리고 로고, 티가 안 나게 로고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자꾸 선택하는 거죠. 돈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 명품 하나 사면 티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고가 커야 되고 누가 봐도 알만한 디자인이어야 되겠죠. 이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라벨을 까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티가 확 나는 것들을 보통 처음 명품 사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요.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걸 접근하다 보니까 진짜 부자들 세계에서는 그래서 로고리스 이런 걸 가지고 뭐 조용한 럭셔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스타일스 웨스, 숨겨진 부라고 부르기도 해요. 로고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이건 명품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셨으면. 근데 갑자기 궁금한 취향이란 말이 사실 언젠가부터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취미랑 뭐가 다른 거예요?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말일 텐데 취향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내는 과정이에요. 알아내는 과정이 가령 음식도 짜장면만 한 개 먹어보고 야 내가 세상에서 짜장면이 제일 맛있어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적어도 이것저것 일식, 양식, 중식 한 100가지는 먹어본 다음에 야 짜장면이 최고야 하면 그 사람의 취향이 맞는 거죠. 취미는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취미가 독서였다. 도서관 가서 보는 거였다. 그럼 그 취미라고 할 수 있겠죠. 취향은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취향이에요. 그래서 평생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그 과정에 투자를 못 하신 거예요. 돈이 없고 자식만 투자하고. 근데 지금은 온전히 날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잖아요. 노인들도 자식한테 안 물려주고 내가 좀 쓸게라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것은 젊은 애들만의 물건도 아니고 이제는 보편적으로 넓어지는 거라서 취향과 연결되는 쪽의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이 이제 더 커지는 것은 뭐 멘탈 케어, 모듈러 주택, F&B, 오픈런 유행, 핫플레이스 등 쇼츠 사업, 중고시장, 사교육 시장이 있는데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제 멘탈 케어 전성 시대 이게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라든가 부부, 인간관계들 멘탈 케어 방송 프로그램 사실 오행영 박사님이 핫해진 것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함께 핫해지신 건데 정신 건강 분야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대중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원래 그 트렌드가 반응을 할 때 텔레비전이라는 걸로 보자면요. 다큐가 먼저 반응해요. 다큐가 먼저 반응해서 다큐 때는 시청률이 높지 않잖아요. 안 높죠. 근데 예능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대중적 이슈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멘탈 케어하거나 무슨 상담하거나 하는 게 예능이에요, 이젠. 과거 같으면 그런 거 교양이거나 의사가 나와서 굉장히 진지한 얘기만 하고 그랬을 텐데 맞아요. 지금은 이거 너무 재밌는 접근으로 보고 맞아요. 과거에 사랑과 전쟁 같은 애들이 지금 끼지도 못할 정도예요. 사랑과 전쟁은 완전 그건 픽션이잖아요. 연기자들이 연기하는 픽션인데도 요즘 그런 상담 프로가 더 자극적이에요. 맞아. 훨씬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기자가 연기하는 그 가짜를 볼 이유가 없잖아요. 없어지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한 20년 전에 지금 같은 이런 프로가 나왔다고 쳐보세요. 안 받겠죠, 사람들이? 안 받겠죠. 나랑 관심 없는 일이고 거기다가 심리? 그거 뭐 좀 약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했겠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나 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멘탈 케어에 대한 관심이 보편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걸로 질환을 겪거나 이랬을 때 병원을 가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은 다쳐서 피나고 부러지고 하는 건 병원 갔어도 마음이 아픈 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일 돈을 날 못 줄 썼어요. 그리고 사회적 인식도 좀 그랬었고. 근데 우리 사회가 이걸 예능으로까지 풀 시대가 되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건 거의 시장이 거의 뭐 열리는 시대가 된 거고 그러면 그런 방송을 보는 사람들도 아 나도 우리 집에 어떤 상황 우리 아이랑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나 혼자 술 먹고 풀어야지가 아니고 아 상담받아야지 병원 가야지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모두가. 그럼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질 거니까 당연히 책 속에도 나오지만 통계를 봐도 점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거죠. 환자라는 것은 나 혼자 환자인 것 같아가 아니고 병원에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에서 뭐 돈을 환급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거기 기록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졌다는 얘기는 병원만 가겠냐고요. 관련되는 책도 더 사보려고 그럴 거고.
그런 걸 뭐 치유하는 무슨 프로그램들,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한 거나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무슨 야외 캠프 이런 것도 자꾸 만들어질 거고. 우리가 그런데 돈 쓸 여력이 자꾸 생긴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시장은 제가 봤을 땐 이제 시장이 뭐 한 초반 정도로 봤을 땐 한창 더 커질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그래 왔었어요. 먹고 살기 좋아지면 우리는 취향도 따지고 내 정신도 따지고 이것저것 많이 따져요. 근데 먹고 살기 어려울 땐 이런 거 모두 안 따졌잖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풍족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풍족해진 게 갑자기 됐어요, 우리가. 아주 완만하게 풍족해진 게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풍족해져서 우리 사회에 있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엄청 가난한 시대를 겪었고 지금 완전 어린 친구들은 태어났더니 너무 부유한 세상을 살고 있고 이 간극들이 굉장히 많겠죠. 상호 충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 대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부부 사이건 뭐 집안에서 부모 사이건 아니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갈등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회사에서도. 그래서 이런 갈등이 점점 커진다. 그럼 갈등을 해결하는 쪽의 비즈니스는 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렌드를 볼 때도 이걸 돈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이 차지하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뭐가 나올까를 자꾸 주목해야 돼요. 근데 이걸 돈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지는구나. 우리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는구나. 헬조선. 이러고 말면 기회가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도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병원에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병원 아니어도 여행을 하는 회사다? 그러면 여행 상품 중에서 뭔가 이런 걸 치유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기업에서 점점 갈등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게 됐을 때 이걸 원만하게 만드는 거, 그럼 뭔가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뭔가 프로그램들 자꾸 만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쪽도 자꾸 기회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 이슈 하나를 가지고 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오는 건 거죠. 말씀하신 대로 책이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학과 검색량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좀 재밌는 거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심리상담은 과거 대비해서 엄청 많이 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쵸. 사실은 옛날에도 많이 받았다는 심리 상담 옛날에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심리 상담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도. 그치. 근데 정신건강의학과 이거는 다른 범죄예요. 그치. 이건 약간 사람들도 병으로 생각하고 거기다가 뭐. 진입 장벽이 더 높았죠. 심리 상담은 그냥 친구한테 하거나 좀만 뭐 온라인으로 하거나 해서 더 가볍게 접근했던 거라면 더 어렵게 접근했다는 영역에 대한 트래픽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진짜 우리가 지금 돈 쓸 준비도 돼 있고 이걸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멘탈케어 다룬 방송이나 유튜브 채널에 많아지다 보니까 또 소수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사람들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이분들 의견이 약간 바이블로 여겨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안 좋은 여론도 생기고 하던데 우리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거 좀 어느 정도까지 수용해야 될까요? 그럼 알아서 할 일이죠. 왜냐면 이거는 제 분야가 아닌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뭐 그 속에서 유명해져서 영향력을 가지고는 상관없어요. 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영향력이 되게 높았던 사람들이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또 사그러들겠죠. 다음 타자가 나올 거고 하겠죠. 그래서 이걸 트렌드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누가 떴다 누가 죽었다는 관심 없고 계속 이런 게 회자가 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정신건강을 하는 사람들이 인플루언서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중적 관심의 중심에 섰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전문가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전문가가 하던 상담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잖아요. 콘텐츠라는 것은. 방송도 시간에 제약이 있을 거고 재미라는 요소가 있을 거고 모든 콘텐츠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나오는 콘텐츠는 콘텐츠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진짜 믿으면 안 되고 그걸 진짜 나의 상황으로 받아들이겠으면 병원으로 가서 직접 그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돼요. 왜냐, 똑같은 전문가라도 방송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하고 직접 하는 거에 차이도 날 뿐더러 방송에서 똑같이 실제처럼 해놨어도 편집하는 과정에서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컨텐츠는 컨텐츠로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컨텐츠를 보는 데는 공짜로 보잖아요. TV도 공짜로 보거나 아니면 아주 소액을 보잖아요. 세상에 싸게 공짜로 본 걸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진짜 뭔가 진지하게 다가가고 싶으면 전문가에게 시간을 사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전문가도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줄 거예요. 아까 같은 이제 상황을 어떻게 보면 안 좋게만 바라보시면 좋게 보시는 분은 그 안에서 또 돈의 기회도 뭔가를 찾는 걸 거고 안 좋게 바라보면 한국 우울증, 뭐 자살률 OECD 1위라는 이렇게 뭐 안 좋은 걸로 세계 1위 국가다. 그만큼 살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거는 계속 될까요? 뭐 계속 희망은 될까요? 좀 없을까요? 한국 사회가
굉장히 잘 살아요. 잘 살죠, 우리.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데 네. 자살률은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가 그럼 처음부터 계속 잘 살았냐? 아니, 옛날에 좀 못 살았어서요. 2003년 10만 명당 22.6명이었네. 네. 2003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보다 더 이전으로 가도 80년대, 뭐 70년대가 좀 못 살았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우리 사회가 자살률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왜 이러냐? 아니, 못 살 때도 그러고, 잘 살 때도 그러고,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한테는. 뭐죠? 우리는 상대적인 것 때문이에요. 비교잖아요. 상대적인 비교. 사람들은 내가 벤츠를 타도, 내 친구가 마세라티를 타고 포르쉐를 타면, 갑자기 뭔가 좀 작아 보여. 조금? 분명히 자기가 가진 게 충분히 우리는 여유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 비교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 온 거라서 상대적으로 비교도 많이 하는 문화권, 우리가 좀 집단 환경이 많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자본주의를 만들어낸 나라는 아닌데 그렇죠. 말도 안 되게 자본주의적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핍박 주는 그런 사회예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있는 사람들이 살기 너무너무 좋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사실.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한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점 벌어지죠. 양극화 그럼 해소할 방법이 없냐? 없어요. 왜 없느냐? 해소하려면요. 다 돈이잖아요. 이거 벌어지는 걸 해소하려면 방법은 쉬워요. 위에서 뜯어가지고 밑으로 더 주면 돼요. 국가가 하는 그 예산들에서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 어렵게 있는 사람들 좀 더 투자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선거에서 표로서 그 답을 내려야 될 거잖아요. 많이 그렇게 뭐 양극화를 축소하기 위해서 세금 더 많이 걷어 이런 거에서 지지하냐? 그런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양극화에 대한 해소는 말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해소 못해요, 이거. 그러면 결국 우리 사회는 계속 이렇게 양극화가 가장 심한 사회에서 살면서 비교까지 많이 하고 승자 독식 같은 세상이잖아요. 대학 가는 것도요, 모든 고3들이 엄청 다 열심히 하지만 그 고3들 중에서 대학의 졸업장을 가지고 충분히 가치를 발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있죠. 극소수죠. 근데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에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기회비용 쓴다고 쳐요. 근데 애초부터 아예 간극이 너무 벌어져서 애초부터 저기까지 못 따라가겠어 하는 사람들까지 돈을 쓰잖아요. 사교육에다가.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그걸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쓰지 않고 직업교육이라던가 이런 쪽에 썼으면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우리 사회가 고학력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득세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소득이 득세되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맞아요. 아주 옛날에는 고학력이 득세했었어요. 왜? 고학력이 고소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학력이 곧 고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완전 저학력도 뭐 투자 말도 안 되게 잘해가지고 엄청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은 돈이 굉장히 휩쓰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좋은 점은 아닌 건 거죠. 또 우리 사회가 계속 이런 태도를 유지할 거예요. 유지하다 보니까 이런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불평과 문제는 계속 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싫으면 나라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 가면 좋으냐? 사실 다른 나라 가도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게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밥 먹고 근근히 살겠다. 그냥 뭐 내 건강하고 평생 그렇게 밥만 잘 먹고 살겠다고 하면 나쁘지 않죠, 어디 가도. 근데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사람들은 뭔가 출세도 하고 싶고 뭔가 욕망이 있잖아요. 권력도 누리고 싶고. 근데 그게 한국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해외에서 한다? 불가능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제3세계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알고 봤더니 그 나라에서 의사하셨고 박사도 계실 거고 지금은 공장에서 뭐 조립하고 계시지만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원래 자기가 공부했고 그 사회에서 누렸던 가치를 못 누리죠.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어깨에 힘준 사람도 뭐 미국 가거나 캐나다 가면 세탁소 하거나 뭐 슈퍼 하거나 그렇게 살아간 거지 거기서 주류 사회에서 크게 성장하는 건 극극 소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회에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치가 뭔가 내가 남들보다 우위에 서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다 힘들어져요. 그냥 내가 가진 걸 만족하면서 행복해하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잘 살 거예요. 남하고 비교만 안 하면. 이게 참 학교 측면에서도 대학이라든가 학력 외에도 다른 길이 있지만 뭔가 한국 사회에 이제 학생도 그럴 수도 있고 부모도 그럴 수 있지만 뭐 경로 밖을 벗어나는 길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신가 하고 또 하나 그 무서움을 만들어낸 배경들이요. 그게 교육시장이잖아요. 교육시장 범주에 대학도 있고 대학도 엄밀히 따지면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든 다들 목숨 걸고 대학 가겠다고 줄 서야지 장사되는 건 거지. 야 대학 안 와도 돼.
우리 고등학교 나와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사회적인 일자리 중에서 야, 요즘 주요한 기업들이 학력 안 보더라. 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어떻게든 계속 야 대학 안 가면 죽어 겁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도 그 시장에서 자기네 이득을 가져야 될 거고 마찬가지 사교육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야 사교육 이제 서서히 지느냐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들은. 결국은 교육이 됐건 미래에 대한 어떤 뭐 방향이 됐건 각자가 자기가 잘 살아갈 길에 대한 설계가 필요해요. 근데 그 설계에 대해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남의 얘기에 자꾸 휩쓸리잖아요. 휩쓸리죠. 귀가 얇게 되고 귀가 얇은 사람이란 말은요. 진짜 귀가 얇은 사람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는 걸 모를수록 귀가 얇죠. 나의 기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테마주 뭔가 얘기가 확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테마주도 테마주라는 키워드로 요 사람들에게 팔고 싶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작업하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들었다고 이게 뭔가 기회다라기보다 테마주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위기로 가는 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 제가 진짜 테마주가 맞는지 야 저거는 그냥 말만 저렇게 하고 살짝 지금 누구 유혹해서 들어온 애들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 판단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한국 사회가 과거에도 이제 그런 자살률이 높았고 했던 게 상대적 비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사실 요즘에 상대적 비교라고 하면 그래요. 요즘에 워낙 인스타그램도 유튜브도 자랑하는 거 투성이고 하니까 거기서 상처받는 분도 있고 당연히 그럴 것 같다 생각했는데 과거부터 그랬다는 거는 우리나라가 약간 좀 남을 비교하고 의식하는 게 다른 나라보다 센 건가요? 그게 아시아 정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시아는 집단 문화권에 살았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우리가 쌀농사 문화잖아요. 쌀농사는 혼자 못 져요. 뭐 물도 많이 필요하고 농사 지을 때 협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품앗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래서 공동체 문화가 발달해요. 공동체 문화라는 것은 누가 어떻게 살고 누가 뭘 잘 되고 누구 집 아들이 뭘 되는지를 다 알아요. 아니까 비교가 돼요. 그럼 공동체 문화가 발달한 국가는 다 비교가 심해요? 그럼요. 그게 아시아예요.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그 대학 진학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관심도가 높은 나라들인 거죠. 왜? 승자 독식이니까. 그리고 그 사회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개인의 문제로 돌려요. 선진국은 달리 선진국이 아니고 경제적 수준이 높아서 선진국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이 문제는 개인이 처리할 문제인지 사회가 감당할 문제인지를 잘 판단해야 선진국이 돼요. 저출산이다. 이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구나가 아니고 이 사회가 새로운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양육시킬 만한 시스템이 부족하구나라고 보면 거기 투자해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동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니까 애 낳으면 300만 원, 500만 원 돈으로 이렇게 푸는 건 거죠. 그게 아니고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됐건 사람들이 살아야 될 집이 됐건 이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답들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풀려지는 건 거지 다른 문제와 상관없이 이것만 딱 떨어놓고 풀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풀기 시작한 게 사실 선진국인 건 거죠.